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제가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황이 제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은 사우디의 공군기지에 있던 미군의 조기경보기를 탄도미사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요. 웃기는 건 그러면서도 지금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수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인기 등은 어느 정도 수량을 날려보내고 있지만 정작 탄도미사일의 발사 수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부 제거해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란이 이미 지속적인 공격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록 발사대는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미사일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명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수량은 대폭 감소했지만 정작 이스라엘도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전부 소모되어서 이란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거의 막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80%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전쟁이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지금 계속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번에 이슬람 4개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에서 척당 30억이라는 통행료를 받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니 제가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북한은 대형 고체 연료 발사체에 로켓 엔진 시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시험을 보고 좀 놀란 게, 북한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시험한 엔진은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고체 연료 미사일의 엔진은 주로 2가지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는 알루미늄 하니컴 소재이고 또 하나는 복합재 소재입니다. 그럼 이 두 소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소재는 로켓 엔진을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알루미늄 하니컴으로 엔진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의 커다란 금속 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엔진의 제작이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만, 문제는 알루미늄 하니컴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용량 고출력의 엔진을 만들지 못한다는 단점과,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엔진이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합재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현무원 미사일을 개발할 때부터 복합재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처음부터 복합재 엔진을 사용했냐면, 복합재 엔진은 제조 방법은 어렵지만 엔진의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고열에 견디는 특성이 좋아서 고출력의 엔진을 제작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엔진의 제조가 어렵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복합재 엔진을 만드는 방법은 마치 FRP 욕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틀에 소재를 차곡차곡 쌓아서 큰 틀에서 통째로 찍어 내듯 제작을 하고, 이렇게 제작한 엔진을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가마에서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합재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엔진을 통째로 구워낼 수 있는 대규모 가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재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고, 저는 그래서 북한이 대용량의 고체 엔진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200톤 이상의 대규모 고체 엔진을 복합재로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북한에 이런 대규모 엔진을 만들어낼 대규모 시설이 정말로 있냐는 게 의문이고, 그럼 북한에 이런 대규모 시설이 없다면 누가 이 엔진을 만들어 주었는지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엔진을 대신 누군가가 만들어 주었다면 의심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뿐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AI 방산 기업인 안두릴이 미국의 대형 무인 잠수함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이번에 안두릴은 미국 국방혁신단과 미 해군의 차세대 초대형 자율무인 잠수정 도입을 위한 전투용 자율해상 플랫폼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소들이 이 잠수정을 만들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안두릴은 주로 AI 전투 시스템이나 AI 무인기 등을 만드는 회사이지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두릴은 선박 건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인 잠수정에 들어가는 AI와 시스템은 안두릴에서 개발하겠지만, 그 AI를 탑재할 무인 잠수정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이 무인 잠수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인 잠수정을 제작하려면 잠수함 제조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잠수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들은 지금 미 해군의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두릴은 이 무인 잠수정을 만들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무인잠 수정의 빠른 제작이 가능한 회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과 HD현대뿐입니다. 더욱이 현대는 이미 안드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미 구체적인 협력 단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드릴의 무인잠 수정을 실제로 제작하는 건 우리 HD현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여전히 군함 많은 미국 현지에서 제조하는 걸 고집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함과 무인함 등은 미국 현지가 아닌 외국에서도 제조하는 걸 허용하고 있고 갈수록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가 좁아지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잠 수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인잠 수정은 미국 현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제조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계가 걱정을 하는 건 우리 업체들이 미국 업체의 단순한 하청업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드릴이 이 무인잠 수정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들 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드릴이 설계한 함선을 제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무인잠 수정의 개발에도 우리 업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업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만일 현대와 한화가 이 사업을 서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드릴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럼 말 그대로 우리 업체들은 안드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만은 현대와 한화가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협력해서 안드릴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두 업체가 협력을 해버리면 안드릴은 우리나라 업체들 말고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무인잠 수정의 제작을 의뢰할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제조 능력이 없고 유럽 국가들은 무인잠 수정 제작에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 해군이 원하는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릴은 우리나라 업체들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끼리 경쟁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안드릴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업체들 간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26일 날짜로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의 RFP, 그러니까 제안요청서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그 최종안을 보고 느낀 건 이 사업은 무조건 보잉의 T7이 되겠구나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하겠죠. 우선 이 사업의 후보는 총 4개 회사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 연합에 우리나라의 T-50을 기반으로 하는 TF-50N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회사인 비츠크래프트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의 M346N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와 무인기 회사로 유명한 제너럴 아토믹, 여기에 노스롭 그루먼 연합의 프리덤이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기종은 이탈리아의 M346N이었기 때문에 이건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결론은 이 사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보잉의 T7과 우리의 TF-50N인데요. 거기에 다크호스로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이 다크호스로 이야기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건 과연 미 해군이 훈련기에 항공모함 착함 능력을 요구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TF-50N은 기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기골이 튼튼하고 그래서 항공모함 착함이 가능하게 기골과 랜딩 기어를 보강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잉의 T7은 기체가 복합재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체의 기골이 그리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T7을 항공모함에 착함시키게 개조를 하려면 아주 큰 개조 비용이 들고 그러면 T7의 최대 장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이 다크호스로 꼽히는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프리덤은 복합재 기체와 그리고 상업용 비즈니스 여객기의 엔진을 사용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기체를 제작했으면서도 처음부터 항공모함 착함을 고려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 해군이 저렴한 가격에 항공모함 착함 능력까지 원한다면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RFP 최종안은 우리 카이의 TF-50N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도 아닌 보잉의 T7에게 너무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은 보잉의 T7이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보잉의 T7이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미 해군은 훈련기에 일체의 항공모함 착함 기능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항공모함에 바퀴만 닿았다가 다시 떠오르는 터치앤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항공모함 착함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능만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비행훈련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해서 사실상 해군의 조종사들에게는 항공모함 착함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비상시를 위해서
그 절차만을 교육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항공모함 착함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조를 해야 하는 보잉의 T7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큰 개조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유리해졌고요. 특히 우리에게 불리한 건 바로 비용인데요. 미 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총 216대의 훈련기를 도입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총 사업비를 17억 5,100만 달러로 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2조 3천억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대략 1,080억 원쯤 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우리 TF-50N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가격은 미 해군이 훈련기를 도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시뮬레이션 장비와 각종 훈련 과정을 전부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 카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지만 문제는 TF-50N은 우리 카이가 제작하는 게 아닌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TF-50N을 공급하는 게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잉의 T7과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에게는 충분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빠듯한 사업 일정입니다. 미 해군에서 발표한 제안서 마감일은 2026년 6월 29일이고 사업 체결은 2027년 3월입니다. 솔직히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데요. 만일 미 해군이 훈련기에 항공모함 착함 기능을 원했다면 보잉 입장에서도 난처했을 일정이지만 지금은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 착함 기능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잉 입장에서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빠듯한 일정은 바로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에게는 좀 문제가 있는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개 후보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 요구하는 일정을 지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시에라 네바다는 프리덤을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빠듯한 일정 때문에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도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TF-50N이 아주 불리하고 빠듯한 일정에서는 시에라 네바다의 프리덤이 불리한 것에 반해서 원래 미 해군이 항공모함 착함 능력을 원했다면 보잉의 T7이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미 해군이 항공모함 착함 능력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은 누가 봐도 보잉의 T7이 유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그나마 우리의 TF-50N이 유리한 부분은 이미 많은 나라에 판매되어서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 해군은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모델을 그리고 최대한 정해진 일정에 공급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연 미 해군이 우리의 TF-50N을 선정할 것이냐는 의문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최대한 TF-50N의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도입해서 미 해군이 원하는 가격 수준을 맞추려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가격이 낮아질 테니까요. 그러나 과연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할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봐도 보잉의 T7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건 지금 이란이 통행료로 30억을 받기로 한 걸 아랍 4개국이 받아들이기로 했고 심지어는 그걸 미국이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전쟁은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